안녕하십니까, 김영 편입의 김은서입니다. 오늘 대학 편입 인강 박람회를 맞아서 여러분한테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2022학년도 대비 연세대학교 UIC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컬리지에 대한 하반기 학습 전략,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혹시 대비하고 계시다면 하반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보를 여러분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최대한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활용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겁니다. 6가지 꼭지입니다. 물론 첨가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편입 전형, 합격 보장 커리큘럼, 첨삭강화 커리큘럼, 주제별 세부 내용, 기출문제 분석 총평, 수험생 상황별 대비 전략, 이렇게 6개 꼭지를 잡아봤는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꼭 메모하셨다가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언더우드 영어 논술을 준비하실 때 반드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2학기 때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편입 전형 및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연세대학교는 국내에 있는 대학 중에는 국제학부, 보통 국제학부를 가지고 있는 학교도 꽤 있긴 하지만 이 국제학부 대학이 대부분 하나의 과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죠? 가장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단과대 형태로 되어 있어서 UD, 하스, 그죠? ISE 이렇게 3개의 크게 단과대학으로 나눠져 있고 세부 전공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입시에서는 UD하고 하스, ISE를 구분하는 기준점의 하나가 요 위쪽으로는 신촌 베이스, 그 다음에 신촌 캠퍼스, 송도 캠퍼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신입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뿐이고 실제로 언더우드 UIC에 편입을 하는 학생들은 3학년부터 다니시기 때문에 실제로 캠퍼스 베이스는 없습니다. 하스건 ISE건 UD건 자기가 선택하는 과목을 신촌에서 들을 수도 있고 송도에서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1, 2학년처럼 정해진 필수 과목을 특정한 캠퍼스에서 들어야 되는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과목 자체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우리가 첨단 학과를 얘기하는데, 이 하스하고 ISE가 좀 더 어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좀 듣기 생소하긴 하지만 융합적인 카테고리의 과들이 많이 있고, UD는 전통적인 학과 구분으로 구분된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인적으로 담임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아봤을 때는 하스와 ISE, 그렇죠, 이쪽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입시의 UD와 하스, IS와는 약간 편입학에서는 구별되는 기준이 다르다,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합격 보장 커리큘럼. 그렇죠? 진짜로 합격 보장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본인이 해외 대학에 다녀본 적이 있거나 또는 그렇죠? 재외국민,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인터내셔널 스쿨, 국제학교를 다녀봤거나 또는 현재 대학에서 국제학부, 연대가 아닌 다른 대학의 국제학부를 다니거나 또는 크게 말해서 토플이나 SAT에 에세이를 써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봐야지 라고, 그쵸, 언더우드에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그쵸, 깜짝 놀라죠, 시험장에 가서. 그 이유는요, 연대가 나오는 문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LHP라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LHP가 어떤 컨셉인가 하면은 제가 지어낸 개념이 아닙니다. 연대 언더우드에 입학을 하시면은 1, 2학년 과정에 필수 교양 과목이 있는데 그 공통 과목을 커먼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그쵸, CC 코스가 있습니다. 그 CC 커먼 커리큘럼 코스에서 배우는 과목이 LHP예요. 즉 죄송합니다. 월드 리터처, 월드 히스토리, 월드 필로소피예요. 문학, 역사, 철학, 이 3가지가 기본적으로 1, 2학년 때 공통 필수 과목으로 배우게 됩니다. 모든 UD, 하스, ISE 공통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학년에 입학하는 에세이 시험으로 나오는 것은 Literature, History, Philosophy 이 컨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의 합격 보장 커리큘럼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하반기에 준비하냐면은 LH1, 2, LHP, 그쵸, 3, 4, 그 다음에 LHP5까지 가서 기본적으로, 그쵸, 영어식 논리 및 문장 구성 훈련, 그 다음에, 그쵸, 가장 중요한 거 인트로하고 컨클루전 쓰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에세이에서는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인용과 다양한 비평적 틀을 가지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넓히는 부분, 이렇게 3단계로 아마 빠른 시기 내에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는 실전 대비로
실전 예상 문제들을 인클래스 라이팅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실전에 앞부분에서 3단계에서 배웠던 거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보통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매번 주 1회씩 적어도 최소한 주 1회 그렇죠? 여러분들이 완결된 에세이를 써보시고 그 에세이는 훈련이 아니라 완결된 하나의 그 주제에 관한 완결된 에세이의 템플릿 하나의 포맷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전처럼 연습을 하시고 개별 첨삭을 받으시고 피드백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2학기에 구성된 영어 논술의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연세대학교 교훈이 뭔지 아시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세이라는 게 논술이라는 게 어떤 배경 지식보다는 논리적 사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연대 에세이는 그렇게 지문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지문에서 발췌해내는 에세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얼마만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저수지가 큰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을 얼마만큼 풍성하게 써낼 수 있는가 이 차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첨삭강화 커리큘럼. 아까 말씀드린 거 연장상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요. 여러분,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책을 많이 읽는 거 가지고는 무조건 읽어야지 쓸 수 있습니다. 많이 읽어보셔야 쓸 수 있어요. 근데 읽어봐야 쓸 수 있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조건은 뭡니까? 많이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하반기에는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는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 주마다 그 주에 나갔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결된 보통 5패러그래프 에세이를 많이 쓰고요. 물론 5패러그래프 에세이를 쓰기도 하지만 문제에 따라서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Q&A식으로 답을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1회, 월 4회 첨삭 수업을 진행하고 또한 그 첨삭 수업 가지고 자신이 좀 더 완결된 에세이로 리라이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수강 인원이 많아지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개별적으로 첨삭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더 완결되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꼭지입니다. 주제별 세부 내용.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LHP요.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여기에서 확장돼서 뭐 정치학, 그러면 왜 정치 철학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학 또는 경제학 또는 이 부분에선 앞으로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술과 문화 영역, 예술과 문화 영역은 철학과 문학과 역사에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요 6가지 꼭지, 특히 이 3꼭지를 기반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LHP, 그쵸? 주제별 세부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말씀드렸죠. 아는 만큼 보일 수 있고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에세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것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실제로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글을 쓰기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기존에 최근 7년간의 기출문제의 경향을 분석해 보면은 120분 동안에 써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 대학 시험지 앞, 뒤를 완전히 채우진 않아요. 앞 한 장, 그 다음에 반 정도 채우는 그 정도 양인데 파트가 문학에서 42%, 철학에서 24%, 그 다음에 역사와 문화에서 24%. 다시 말해서 7년 동안에 문학이 3번 정도 나왔고, 철학이 2번 정도 나왔고, 역사와 문화 부분이 한 2번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분야를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거요. 그냥 요약하는 게 아닙니다. 얼만큼 이 친구가 텍스트를 보고 그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창의적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에세이입니다. 그렇죠? 본인의 정답을 얼만큼 잘 알게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문학에서는 프로이드의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에서 글쓰기, 또 해밍웨이가 누굽니까? 피츠제럴드에게 글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글을 써라고 조언한 이야기, 또는 고대 희극과 비극, 그죠? 어떤 작품이 희극과 비극이 가지는 기능과 장단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풀어서 얘기해 드리지만은 실제로 텍스트를 읽었을 때는 저게 아주 명확하게 요약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런 기반으로 글쓰기 또는 문학작품, 희극, 비극,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었고, 철학에서는 브루스리 인터뷰, 그 다음에 존 로크의 소유권 개념, 그렇죠? 소유권. 존 로크 원전을 가져와서 소유권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여기서 뭐 더 얘기해 드리자면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뭔가 하면은 인센티브 보너스 같은 거는 그 플라톤의 그 아폴로지, 그죠? 소크라테스 변명이라는 플라톤의 그 원전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철학에서는 심신 이원론적으로 볼 수도 있고 오리엔탈리즘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브루스 리 이야기하고 뭡니까? 소유권 개념에 대해서 그죠? 정치 철학 같은 거죠. 사회계약론적인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고 히스토리아 컬처에서는 어떤 동양과 서양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용에 대한 신화 이야기 또는 그 작년 같은 경우는 공간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역사에서 어떤 그 주변부가 중심부가 되는 그 텔레스코프 문화적인 공간 발전 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지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이 제가 요약한 것처럼 이렇게 압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의 포인트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 수 있는가를 잡아야 되고 이 틀들을 잡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그 각각의 큰 개론들마다 자신이 그걸 비판할 수 있는 비판 이론들을 그죠 머릿속에 탑재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좀 그 복잡한 얘기였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기출문제가 7년 동안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라고 간략하게 봐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이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그 내용입니다. 기출문제의 내용을 적중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적중은 수험생한테는 별로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중보다는 여러분이 모르는 지문이 나오고 생소한 지문이 나와도 얼만큼 그 지문을 분석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지 적중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적중 나왔을 때는 모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하고 비슷하게 쓰는 바람에 오히려 역효과 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하나의 템플릿, 그 비판적 사고의 틀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연습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 실제로 합격 사례, 그렇죠. 최근 2년간 합격 사례의 학생들 중에 일부를 뽑아서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연령대는 보시면 알겠죠? 23살, 24살, 25살, 26살, 26, 23, 26, 23. 그 다음에 22, 22, 25, 23. 대충, 연령대는 대충 아시겠죠? 남녀 비율은 비슷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전적 학교를 보면은 딱 세 가지 부류가 많아요. 해외 대학 출신. 두 번째는 국내에서 국제학부 다니는 친구 또는 재외국민, 중고등학교를 외국에서 보냈던 분. 근데 그 분들이 왜 많은가 하면요. 그 분들만 지원을 하세요. 거의 대부분, 90%는. 근데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국내 대학 학생들도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언어 영역의 시험이 아닙니다. 어떤 영어적 표현과 유려함, 수려함, 글의 문장의 수려함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이 전공을 들어가서 충분히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본, 아까 얘기했던 커먼 커리큘럼, 그 공통 과정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걸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타이포나 문법이나 이런 게 당락을 가르는 게 아닙니다. 얼만큼 지적인 능력과 분석적 사고력이 뛰어난 걸 보기 때문에 국내 대학 중에서도 적어도 자기가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런 학생들은 충분히 도전해보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보통 이 친구들 공통점은 이게 커트는 아닙니다. 토플로 따지면 110점이 이상인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요. 합격생들은 커트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토익은 대부분 970 이상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럼 110점이 안 되면 떨어지나요? 아니면은 970점 이상이 안 되면 떨어지나? 그 얘기는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합격했던 학생들의 공인영어 점수는 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토익이 940인 친구가 붙은 적도 있긴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적으로 여러분한테 정보를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학사 학위를 가지고 취득하신 분이라고 하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학사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한 학생들 대부분이 해외 대학을 다니다 중간에 오거나 현재 국제학부를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 때 영어 특기자 준비해 본 친구들이기 때문에 꼭 졸업을 하거나 학사 학위를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경쟁을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밑에 제가 잠깐 써놨는데 뭐가 하면요. 편입 영어 준비를 병행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언더우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딱 편입 영어를 준비하면 그렇게 많은 노력이 들지 않고도 편입 영어에서 어느 정도 보장, 보험 정도는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편입영어에서 서성한 정도를 여기에 안 나온 친구들 중에 또 많은 친구들은 1차에 합격한 이후에 2차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은 대부분 서성한 중까지는 대부분 합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의 영어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서성한에서 그렇죠. 어떤 플랜 B로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특히 여기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언더우드와 편입력을 동시에 준비했을 때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유리한 점이 있냐면은 이대 국제학부인 스크랜튼은 편입영어와 편입영어 난이도 꽤 있습니다. 또한 에세이를 동시에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크랜튼에 대한 합격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본인의 전적대가 이미 서성한인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친구들은 언더우드의 모든 걸 집중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급하게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좀 더 궁금하고 좀 더 여러분한테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제 메일이나 학원 홈페이지 부분 저한테 질의를 하실 수 있어요. 질의를 해주시면은 그 개인에 맞게, 그 개인의 배경과 상황에 맞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연대 언더우드 그렇죠. 여러분들 하반기 어떻게 학습 전략을 세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